자, 봅시다. 오늘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만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은행 이야기가 있고 오늘 것도 은행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오늘 받은 거 있죠? 이게 지금 20학년도 6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은 11페이지 27번부터 31번까지가 은행 이야기인데 이거를 좀 볼게요. 이게요, 연결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같은 해에 쳤던 6월이고 수능이기 때문에 같은 교수님이 냈겠지, 수능을. 그래서 좀 연결되는 부분이 꽤 있는데, 요 은행 이야기는 이 지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되게 낯선, 이렇게 단어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질 텐데, 좀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되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에 지금 전제되어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먼저 이제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쉽게 통화량을 생각해 봅시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의 양을 뜻합니다. 맞죠? 통화량.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많아. 그럼 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다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러면 통화량이 많다는 건 돈의 가치가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돈의 가치는 돈의 가치는 낮은 겁니다. 맞죠? 화폐 가치는 낮은 거야. 이건 뭐 본문에 안 나오긴 하지만 화폐 가치는 낮은 거야. 자, 그러면 통화량이 많다는 건 화폐 가치가 낮다는 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돈 주고 살 때 더 많은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게 되죠. 왜?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내가 원래는 1,000원에 샀는데 이제는 이 화폐 1,000원짜리 지폐가 옛날만큼의 가치를 못하는 거야. 옛날에 500원짜리 동전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물건을 1,000원 주고 샀던 걸 이제는 얼마 주고 사야 돼? 2,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야.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2배 낮아지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지폐 값이 이제 통화량이 많아져. 통화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1,000원짜리 지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옛날 통화량이 오르기 전에 비하면 2배가 떨어졌다. 화폐 가치가. 그 말은 1,000원짜리 지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제는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원짜리 지폐 가지고 이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 지폐 2개를 줘야지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지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다는 거고요.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다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봐봐. 통화량은요, 그냥 시장에 가만히 있는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통화량이 많다는 건 돌고 있는 양의 돈이 많다는,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다는 건데,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맞죠?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돌고 있는 흐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물론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지. 근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써. 자, 그래서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야. 일반적으로 경기는 뭐 부흥된다, 부양된다, 올라간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나랑 똑같은 거네. 저 가방. 아, 빨리 주면 돼. 아, 이거 중요한데 다 늦게 와가지고 빨리 주면 돼. 자, 다시
통화량이 많다는 건 시중에 돌고 있는 동해양이 많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눠주고 두 번째 지문 은행 거 먼저 할 거야. 그래서 오늘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안 했던 은행까지 이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통화량이 많다는 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다는 거고요.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다는 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물가는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맞죠? 자, 왜냐면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어떤 물건에 매겨지는 이 값의 숫자의 수치는 더 높아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물가는 더 오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지는 건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이제 뭐 부흥됐다 또는 이제 경기가 잘 돌아간다. 경기 침체가 아니다. 경기가 좋다.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은행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은행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낮춰. 자, 금리를 낮추면요. 사람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까? 적게 받으려고 할까?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 자, 그러면 대출 받는 양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너도 나도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은 어떻게 돼? 많아져. 그러면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뭐해? 화폐가치 떨어져. 물가가 올라가. 맞죠? 자, 그래서 자, 은행이 금리를 낮춘다. 이 은행은 사실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중앙은행이랑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앙은행 우리가 흔히 돈 찍어내는 한국은행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중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회사들 맞죠? 자, 그래서 이 은행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대출 받는 양이 높아질 거야 사람들이. 맞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 받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아져.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일반적인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상황을 경기가 과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열된다. 그렇죠? 경기가 과열된다. 자, 다음. 요즘은 신용창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신용창조라고도 하고 지금 신용공급 그 다음에 신용팽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화살표는 여러분들 반대가 되면 그냥 다 반대가 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통화량이 낮아지면 화폐가치가 높아지고 뭐 물가가 떨어지고 알겠죠? 자, 이 신용창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혹시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압니까? 은행은 뭘로 돈 벌어? 뭐라고요? 은행의 주수입원이 뭡니까? 대출이자입니다. 대출이자. 은행이요.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상품도 만들고 뭐 팜플렛도 만들고 막 고객 유치하고 막 은행원이 창구에서 막 여러분들한테 엄청 친절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데? 예금 많이 받으려고. 맞지? 예금자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예금자를 한 명이라도 왜 늘리려고 하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은행이 가만히 가지고 있어? 아닙니다. 거의 90%는 뭐 합니까? 그 돈으로 대출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넣어놓은 그 예금을 가지고 은행은 뭐 하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 돌립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을 넣어놓으면 그 예금을 넣어놓은 것에 대한 이자를 은행한테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자, 코닥지만큼 들어오잖아. 한 달에 막 11원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 맞지? 그게 이제 예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맞죠? 근데 은행은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내어주기도 하지만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내주면서 대출이자를 받는단 말이야. 대출이자는 막 얼마씩 받아? 10%, 20%씩 받는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라고 해서 예대 금리 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대 금리를 바탕으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이. 자, 그래서 신용창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과 그 다음에 실제 화폐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 이 은행은요. B,
C, D 예금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 100, 100만 원씩 너 받아가지고 지금 은행이 원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본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다 투자 돌리거나 채권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제 미래에 받을 만한 자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자기 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냥 다 떼고 그냥 예금으로 돌린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B, C, D 예금자에게 각각 100, 100, 100씩 받아서 은행이 300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행이 모든 받은 돈을 다 대출로 돌리면 안 됩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이 300 다 돌리게 되면 갑자기 B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은행에 ATM기에다가 돈 뽑으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으면 못 뽑아주잖아. 맞지? 그러니까 예금자가 갑작스런 인출 요구를 할 때 인출 요구에 응대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지급준비금. 그래서 지급준비금을 남겨놓은 상태로 나머지 돈을 다 뭐 하는 거야?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금을 10%인 30만큼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은행은 이 270을 전부 뭐 할까요? 대출 돌릴 겁니다. 자 그래서 B, C, D, E죠. E에게 270을 대출을 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은 전체 몇이야? 일단 300이야. 맞지? 실제 화폐량이야. 맞죠? 실제 화폐량은 300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100만 원 입금했고 100만 원 입금했고 100만 원 입금했잖아. 맞지? 그 실제 돈의 양은 300이야. 실제 화폐량은 300이야. 지폐량으로 따지면. 자 300인데 은행은 이 300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30만큼만 냅두고 뭐 할 거냐면 270을 대출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게 되면요 E가 예를 들어서 270을 대출 받았어. 근데 이 E가 돈이 왜 필요했냐면요 F랑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계약금 치르려고 대출을 빌렸다고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E가 F에게 270을 다 줬다고 쳐요. 그런데 이 F가 마치 A은행의 고객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F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어디로 예금하겠어? A은행으로 예금할 겁니다. 그러면 이 270을 그대로 예금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은행은 지금 이 300 일단은 뭐 할 거야? 300 중에 270 얘한테 다시 이자 받아가면서 돌려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사실은 빌려줬던 270은 F를 통해서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은행한테 270이 또 남았네. 얘 어떻게 할 거야? 또 돌려야지. 그래서 받았던 270을요 똑같이 10%만 남기고 지급준비금 빼야 되니까 그럼 27 뺍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243이겠네. 243만 원만큼 또 뭐 하는 거야? A, B, C, D, E, F G한테 또 대출 내줍니다. 자 대출 내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이동한 돈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300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통화량 300이야. 맞죠? 자 그런데 은행이 여기다가 270을 내줬어. 그리고 270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270을 10%만 떼놓고 다시 또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 270이라고 하는 돈은 실제로 있는 돈이야 없는 돈이야? 실제로 지폐로는 없는 돈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제로 돌고 있는 지폐의 양은 300만 원이야. 딱 300만 원. 실제 지폐량, 실제 화폐량은 300이야. 그런데 실제 돌고 있는 양은 얼마야? 300 플러스 270이야.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 효과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243을 G가 또 대출 받았어. 다른 사람이. 근데 그 G 다음 뭐야? A, B, C, D, E, F, G, H야? 자, 이 G가 H한테 또 계약 대금을 치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243을 다 썼어. 마침 H도 A 은행 고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H는 다시 또 이 243을 어디다가 넣겠어? 여기다가 넣겠지. 맞죠? 그러고 나면 또 이 은행은 뭐 할까? 10% 빼놓고 또 대출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했으니까 뭐야? 세상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 B, C, D, E, F, G까지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대출 두 번 돌렸더니 어떻게 돼? 통화량은 얼마가 될까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전체가 지금 여기서 돌고 있는 통화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돈의 양은 얼마야? 30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 300을 가지고 이 돈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고 하다 보면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통화량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이 구조 자체를 신용창조라고 해요. 실제 돌고 있는 돈의 양은 300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 있는 지폐, 실제 가지고 있는 이 자본 자체는 300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렸더니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또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은 많아져, 화폐 가치는 떨어져, 물가는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금리가 낮아져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러한 구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 정책 당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조절하려고 신경을 쓰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신용창조, 신용공급, 신용팽창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아주 많아졌다. 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의 통화량이 그냥 무한대로 복사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걸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통화량이 많이 발생해서 돈이 많이 도는 거니까 이 돈이 돌고 돌다 보면 또 누구한테 돌아갈 수도 있겠어? 얘네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 H가 다시 또 B, C, D의 고객이 못할 거야. 그렇게 해서 소비 전체는 촉진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는 발전했다고 할 수 없어. 왜? 가지고 있는 진짜 지폐는 300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국가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이 국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00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가 부흥하려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비가 촉진됐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여기에 국제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국제금융위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이었나? 그 미국의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미국의 경제위기가 굉장히 크게 왔었거든. 2008년이었어요. 그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당시 나도 고등학생이어서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대학 올라가고 나서 알았어요. 그 교양 수업으로 그냥 경제학과 수업을 약간 경제학과 교양을 약간 이렇게 섞어놓은 수업을 한번 듣게 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지고 자, 이 미국의 경제 위기는 이제 일단은 무엇으로 이제 빵 하고 터지게 됐냐면 그냥 하루아침에 빵 하고 터졌거든요. 뭘로 터졌냐면 이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은행이 있었어요. 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월스트리트가 이제 미국의 증권시장을 의미한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가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렸어요. 폭삭. 그냥 이 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폭삭 망했는데 이때 폭삭 망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망했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쌌어요.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싸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뭐 했냐고요. 그 왜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일단 대출이랑 대출은 다 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이랑 대출은 다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용도가 말도 안 되게 낮은 사람들한테까지 파생 상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부 대출 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해 좀 가장해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재산 없고 직업 없고 그냥 노숙자인데도 대출 내줬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막 대출을 미친 듯이 내줬어요. 그랬더니 금리가 낮아지니까 경제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야.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엄청난 주식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월스트리트가 있던 이 증권회사 사람들 그냥 돈 복사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막
월급이 계속 불어나가. 연봉이 계속 불어나고 인센티브가 계속 불어나고. 자, 돈이 계속 도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주로 들어갔느냐? 증권시장이랑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증권시장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야. 미국에 부동산 붐이 일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건물이나 집이나 땅을 미친듯이 사는 거야. 왜? 대출을 원하는 만큼 다 내주니까 원하는 만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다 막 건물, 막 땅 사고 건물 사고 막 다 하는 거야. 집 사고. 그게 원래 사실은 미국 사회에 집을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는 게 되게 그냥 일반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너도 나도 집 빚내가지고 집 사가지고 네 내 집 가지고 누군가한테 월세 내주고 막 이렇게 월세 받으면서 살아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 건물주화 하려고 한 거지. 돈이 그렇게 막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까 안 치솟을까? 천정부지역 치솟는 거야. 그러니까 땅값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올라. 수치로 가격으로 매겨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실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보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진짜 높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한 요 정도야. 그런데 가격은 여기서 형성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요 사이에 요 간극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버블이라고 합니다. 버블. 버블은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버블은 꺼지면 어떻게 돼? 폭삭 가라앉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버블 같은 게 과거에 이제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게 네덜란드에서 뭐 튤립 버블 이런 거 있었잖아. 네덜란드에 튤립이 가격이 막 말도 안 되게 비싸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튤립 키우는 이 품종 개량하면서 저기 튤립을 키울 수 있는 기술 발전하면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버블 푹 꺼지면서 완전 그냥 튤립 가지고 있던 사람들 완전 종이 쪼가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됐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버블이 껴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할 수는 없어. 돈 벌려면 해야 돼. 맞죠?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몇 년이 그렇게 지났다? 문제는 이제 뭘까요? 돌고 돌아가지고 이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친듯이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냈을 거 아니야. 맞죠? 미친듯이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냈는데 이제 갚을 날이 돌아오잖아. 갚을 날이 돌아오는데 갚을 날이 돌아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이제 봤더니 돈 빌린 사람들이 전부 노숙자가 돼 있는 거야. 아무도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경기는 계속 막 좋아지고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가격에 형성되었던 이 부동산들을 은행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내놓기 시작했어요. 다시 내놓기 시작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렸으니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이 다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 가격에 형성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유행을 늦게 알았어.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고 나서 한 1, 2년쯤 그러니까 남들 이미 연끌 다 할 때 다 하고 났을 때 내가 뒤늦게 투입했다 생각해봐봐.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샀을 때 원래 가치도 요 정도인데 여기에 살 수 없었겠지. 난 뒤늦게 투입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여기쯤에서 샀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대출을 이만큼 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팔 때 되니까 너도 나도 집 팔려고 해가지고 가치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극은 어떻게 할 건데? 못 매워. 돈이 얼만데 그거. 원래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가능하지만 별로 재산 없는 사람들까지 대출 다 내줬다 그랬잖아.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던 사람들은 이 떨어진 간극만큼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집 팔려고 봤더니 집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집 팔아도 이만큼 간격이 생겨가지고 대출금을 못 갚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닌 거야. 수억 명인 거야. 어떻게 돼? 은행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루 쓰면 폭삭 그냥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경기가 얼어붙게 돼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 경제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가 그냥 다 얼어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국제금융위기야.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까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봐봐봐. 얘 그냥 중앙은행도 아니야. 제1은행도 아닙니다.
제1은행은 또 다른 은행이 있어. 한 2등이나 한 3, 4등 정도 하는 은행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은행 폭삭 망한 걸로 어떻게 된 거야?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한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 개의 그냥 시중은행이잖아. 시중금융 하나가 세계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이 금융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그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상태로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뭘 해버려? 정책금리 인상을 해버려. 정책으로서 하는 거야, 정책으로서. 자, 그래서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경기가 과열되었다.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다. 그래서 물가가 자꾸 올라와. 그래서 뭐 해버려? 금리를 인상시켜버려. 사람들 대출 못 받게. 그러면 어떻게 돼?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작아져. 경기가 진정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이 정책금리는 일단은 그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금리를 딱 설정하는 거야.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설정하면 그 금리에 시중은행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중앙은행, 한국은행은요 다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냐면 그 시중은행들 있죠. 시중은행들에 대한 채권들을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이자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시장금리도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금리는 뭐야? 시중금융회사를 말하는 거야.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등등등.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가 인상되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도 다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인해서 신용 공급이 축소됩니다. 여기서 말한 신용 공급이 아까 쌤이 신용 창조라고 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신용 창조,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건 흐르는 돈의 양이 적어진다. 자, 다음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자, 수요를 줄이고요.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수요를 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봐봐. 세상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작아져. 그래서 경기가 좀 위축돼. 경기가 위축되면 일단 일반 소비자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뭐부터 줄일까요? 쓸데없는 소비부터 줄입니다. 맞죠? 그래서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겠지. 그러면 반대의 과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나 했던 얘기. 자, 다음 금융을 통화정책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 경제학에서 자, 지금 봐봐봐. 지문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경제학도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야. 맞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은 그러면 시중금융을 어떻게 봤는데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았대요.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그러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뭔데?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을 좀 공급해야겠어. 그 다음에 통화량을 좀 축소시켜야겠어. 이게 이제 통화정책이겠지. 맞죠? 자, 그거를 전달하는 경로로만 봤대요. 금융을. 그래서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자,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대요. 자, 봐봐봐. 미시가 나왔으면 뒤에는 뭐도 나온다는 거야? 거시도 나온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는 왜 미시냐? 이거 나중에 뒤에를 읽어봐야 원래는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미시는 왜 미시냐면요. 개별 금융회사.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원이 쭉 보면서 야, 우리은행 너네 요즘 위험하다. 조심해.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지금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야. 야, 니네 회사 자금 좀 더 확보해. 너네 이러다가 회사 망하겠어. 이런 식으로. 대신 다른 은행 안 건드려.
그러니까 딱 그 개별 금융회사 그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어찌됐건 간에 그럼 이제 각각이겠지 맞죠? 국민은행한테 야 너네 이렇게 우리은행한테 야 너네 이렇게 부산은행한테 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개별 금융회사마다 건전성을 확보 따로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미시적으로 보는 거야. 개별 회사마다. 그래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지려면 은행이 뭐가 높아지면 돼? 자기 자본이 높아지면 돼. 맞죠? 자, 자기 자본이 높아지면 대신에 은행 입장에서 뭐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줄어들어. 맞죠? 원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진짜 최소한만 남기고 다 대출 돌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야. 야 니네 회사에 좀 더 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까 내가 지급준비금이라고 했잖아. 지급준비금의 이 퍼센트를 높인다고 생각해봐봐. 지급준비금 퍼센트 높이면은 대출 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작아지잖아. 그럼 뭐야? 결국은 또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이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뭐라고 한다고?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았대요.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자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서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는 거야? 미시건전성 정책을 한대요. 그럼 미시건전성 정책을 하는 이유는 뭔데? 일단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이 금융정책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이 세상에 버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생각해봐봐. 버블이 껴있으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걸 상정하고 보는 거거든. 인간이 합리적인 상태에서 튤립을 100만 원, 한 송이를 100만 원 주고 살라고 하면 혹시 살 사람 있어? 아무도 없잖아. 맞지? 그런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샀다고. 왜 샀는데? 미쳐서 그런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실제로 버블이 있는데 우리 경제시장에서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이성적이라서 너무 터무니없게 비싸면 안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터무니없게 파는데 사 안 사 사람들은? 산단 말이야. 버블이 껴있으면 자기도 모르고 사.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경제학에서는 버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기인해서 뭐 했다? 미시 건전성 정책을 이제 추진했다 이 말이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띠고 있는 예방적 규제 성격 띄고 있지. 야 니네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니네 회사에 자기 자본 늘려 라고 회사 하나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기 전에 예방적 규제 성격을 좀 띱니다. 너무 돈 많이 돌리지 마. 자 그래서 예방적 규제 성격을 띠고 있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서 금융회사의 무엇을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은행은 자기 자본을 원래 가지고 있어. 맞죠? 자 그런데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자본을 작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 하는 거야? 대출을 많이 돌릴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 수익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은행의 위험도는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는 거야. 왜?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현금이 얼마 없으니까. 갑자기 한 100명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나 돈 좀 뽑을 건데 각자 한 명당 100만 원씩만 달라고 했는데 그건 내줄 돈 없다고 생각해봐봐. 큰일 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은행이 자기 자본량이 많아야지 건전성이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놓는 거야? 하한선을 정해놓는 거야. 야 너네 8% 미만으로는 돈 더 풀지 마. 8%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 그게 지금 뭐야? 하한을 설정하는 거야. 그게 지난번에 봤던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거죠. 8% 이상 돼야 된다며. 그 저기 바젤 협약 첫 번째에서. 맞죠? 자, 그래서 자기 자본 하한을 정해놓는 거. 최저 자기 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답니다. 이게 바젤 협약이랑 비슷하겠지. 그렇죠? 자,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강동 정책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자,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안정을, 그 다음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대요. 그러나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때는 이후다, 그치? 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맞죠? 여기서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맞죠? 자, 금융 시스템이 와해돼요. 리먼 브라더스 망했어요.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경제가 진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꽁꽁 얼어붙었어. 자, 그래서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미국에서 미친 듯이 저금리 정책으로 이제 돈을 풀었단 말이야. 자산 가격이 버블이 되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됐습니다. 그 정도 가치 아닌데. 자,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서 경제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거야. 실제로 그렇게 망하는 걸 봤으니. 맞죠? 아, 세상에 버블이라는 건 진짜 있구나. 인간이 합리적이지가 않네. 진짜 바보같이 그렇게 하고 있네. 맞죠? 자, 그래서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는 순간 이제 뭐는 못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못하는 거야. 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근거였잖아. 그 중에서 한 가지 근거가 세상에 버블은 없다 했잖아. 맞죠? 근데 진짜 세상에 버블이 있어 버렸네. 그러면 그거 못하겠지. 그러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겠죠. 자, 다음.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리먼 브라더스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은행 하나만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빠져버렸단 말이야.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의 또는 이 세계의 이 은행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뭐도 커지는 거야? 경제 안정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는 거야. 은행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언제나 망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금융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것이 이 세계 경제 또는 금융안정, 그 나라의 금융안전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거야. 금융회사 규모 자체가. 자, 그래서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을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 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자, 봐봐봐. 아까는 금융감독 정책으로 뭘 했어? 저기 뭐냐, 국가의 금융감독 정책으로 이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하고자 했고 그걸 통해서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했고,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거시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상태에서는 뭘 하느냐? 이 금융감독 정책이랑 그 다음에 통화정책, 물가랑 관련되어 있는 통화정책을 서로 뭐 해야 된다? 상호 보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 따로, 얘는 얘 따로가 아니고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 따로, 통화정책 따로였어. 그래서 통화정책이 가질 수 있는 효과, 금융감독 정책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서로 달랐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는 뭐 해야 돼? 상호 보완을 통해서 같이 좀 섞어야 돼. 자, 그래서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자, 거시건전성이란 지금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서 건전한 상태를 말한대요. 거시건전성은.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안전해, 국민은행 안전해, 이게 아니고 금융 시스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한 개 회사가 안정적인 건 의미가 없어. 우리은행이랑 부산은행이랑 다 안정적인데 국민은행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 휘청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을 낮게 만들어서 건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자, 그러니까 국가의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대요.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인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야. 이거는 뭐 경제가 아니더라도 생각해봐봐. 미시가 예를 들어서 미시적 관점에서 그게 확충됐다고 해서 그게 거시적 관점으로 확충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잖아. 미시적인 거는 전체의 일부분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거시는 이 정도라면 중간에 미시는 이 정도잖아. 그래서 미시가 확충된 게 거시가 확충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충분 조건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서 얘는 무엇에 대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규제야. 아까 위에는 뭐라고 했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이제 예방적 규제였어. 근데 요거는 이제는 뭐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예방적 규제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답니다. 이거 아까 위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자,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무엇을 상관관계를 감안한,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야? 요거 금융감독 정책과 그 다음에 통화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안정을 달성한다. 요 말이랑 이 문장은 똑같은 말이야. 맞죠? 경기 변동은 이제 저기 뭐냐 물가 안정이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뭐 있었어? 한 개의 개별 회사가 너무 크기가 비대해지는 거, 또는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너무 작게 남겨두고 돈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험 요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래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건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어떤 A라고 하는 위험 요인이 있다고 쳐. 자, 그럼 이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봐봐. 경기 수능성이라고 하는 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 경기를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자, 거시적 관점에서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건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말이겠죠.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뒤에 예시가 나와 있는 게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당연히 뭘 많이 내줘? 대출을 많이 내줘. 대출을 늘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뭐가 발생해? 신용공급, 신용창조가 발생해. 그래서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냥 땅값이 계속 올라. 집값이 계속 올라.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세상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많아서 소비가 촉진돼서 물가가 올라.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오르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야. 경기가 좋을 때 이는 다시 경기를 뭐 시켜버려? 과열시킨단 말이야. 맞죠? 자, 반면 경기가 불황이야. 그러면 뭐야? 호황은 잘 되는 거잖아. 맞죠? 돈이 많이 도는 거. 근데 경기가 불황이면 뭐야? 돈이 작게 도는 거야. 맞지? 경기가 불황일 때는 당연히 반대의 상황이 나오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니까 세상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작아. 통화의 양이 작아.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많이 내줄 수 있어 없어? 많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려면.
그래서 대출의 양이 줄어들어. 그러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은 자꾸 어떻게 돼? 자꾸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어. 그러면 우리 개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뭐 할까요? 돈을 더 안 써. 돈의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돈을 자꾸 더 안 써.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해. 소비를 안 하면 뭐가 발생해? 경기 불황이 발생해. 그래서 돌고 도는 거야. 맞지? 그게 경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얼어붙으면 이제 그냥 맨날 아침마다 사 먹던 우유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사 먹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유 회사 망해. 예를 들자면, 맞죠? 그게 지금 경기가 불황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것의 반대 상황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왜 완화가 필요한데?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뭐가 높아지니까, 뭐가 달라지니까, 이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경기는 원래 계속 변동하잖아. 경기는 원래 변동하는데 경기에 대한 수등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험 요인이 자꾸 경기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자꾸 위험 요인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이거를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심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야. 맞죠? 그럼 그게 바로 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겠지. 자, 그래서 이걸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대요. 자, 그래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는요.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의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합니다. 그럼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개별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있는데, 야, 너네 자기 자본 그냥 10%만 들고 있으면 돼 라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호황이야. 돈이 너무 많이 돌아서 물가가 지금 계속 치솟아.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야, 니네 자기 자본 10%도 추가로 가지고 있어라. 이거 완충 자본이야 라고 해서 10% 더 가지고 있게 만들어. 그러면 뭐야?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들어. 은행이 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최저 자기 자본의 추가적인 자기 자본, 그러니까 완충 자본을 쌓도록 만듭니다. 최저 자기 자본의 완충 자본 쌓도록 만들어. 그래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킵니다.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 그러니까 근데 그럼 얘를 쌓아놨잖아. 맞지? 은행 입장에서는 이 20%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고 완충 자본은 10%만큼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10%만큼 가지고 있는 완충 자본을 경기 침체기에는 뭐 하면 돼? 야, 풀어줄게. 너네 이제 이거 다시 대출 돌려. 라고 하면 뭐야? 시장에 다시 또 돈이 돌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대출 자본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27번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이겠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맞나요? 아닙니다.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죠. 단기랑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미시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떤 관점이라고? 미시적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개별 금융회사 안정적이면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야, 국민은행 너 안정적이네, 오케이. 맞죠? 자, 그래서 그게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거시적인 관점은 뭐였어? 한 개의 개별 회사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게 거시적인 관점. 맞죠? 자,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게 아니고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면 금융 안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지. 맞죠? 그래서 아니라고 보았다가 틀렸겠죠. 자,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라고 보았대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입니다. 맞죠?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고 보았다. 맞나요? 자, 지금 요 경기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얘는 개별,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확보, 이런 것들로 이제 경제를 안정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런데 경기 침체기에 통화 정책을 펼치고요, 더불어서잖아. 더불어서 같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통화 정책이랑 금융감독 정책을 함께 쓰는 건 이전의 관점이야, 이후의 관점이야? 이후의 관점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전이 아니라 이후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 4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대요. 자, 이후잖아. 맞죠? 정책금리가 인하되어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 중에 하나 예시로 뭐 있었어? 버블. 맞죠? 그래서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죠. 맞는 말. 자, 다음 5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끊고. 자,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 유발하는 거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얘가 지금 경기가 호황이라서 생기는 거잖아. 맞죠? 여기까지 맞는 말. 자,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데 이거는 뭐야? 지금 자산 가격이 변동해서 경기 변동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하잖아. 맞지? 자, 이거는요 그냥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 이야기는 전부 뭐야?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따른 다른 변동을 얘기하고 있지, 자산 가격 변동 때문에 경기가 변동된다라고 하는 경기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뭐 때문에 변동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뒤에 지문, 그러니까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에는 안 나오죠. 자, 다음 28번. 기억은 미시적 관점, 니은은 뭔데요? 거시적 관점. 자, 봅시다. 기억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정책 금리를 통해서. 자, 정책 금리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이라고 되어 있죠.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자, 그 다음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뭐 한다? 금융안정. 정책 금리는 뭐냐면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정해놓은 금리를 말하는 거야. 그 정책으로는 뭘 하는 거야?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 정책으로 뭐 하는 거야?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야. 맞지? 얘네를 따로따로 했잖아.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니은. 2번. 니은에서는 신혼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그렇죠? 경기 수능성을 완화해야 돼. 경기에 너무 수능하게 되면 뭐 해?
경기는 시시때때로 변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 위험 요인이 자꾸 변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걔를 좀 완화시키면 위험 요인의 변화도 좀 줄어들게 되겠지. 맞죠? 자, 다음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들렸는데 뭐라고요? 요거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미시 건전성 정책은 뭐 한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이 문단에 있어요.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이야. 그런데 거시적 관점에서는 무엇을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 은행이 아니라 개별 은행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예방적 규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선지가 기업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기업 니은 모두가 돼야 되겠죠. 모두 예방적 성격입니다. 근데 대상이 다른 거야. 기업은 뭐야? 미시니까 개별 은행한테. 니은은 뭐야? 국가의 경제 시스템 전체한테. 그렇죠?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 자, 다음 4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니은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아까 위험 요인 얘기했었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위험 요인이 경기 수능성을 지닌다며. 그래서 이거는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맞죠? 거시 건전성 정책.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기업과 니은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자, 요거 아까 미시적 관점,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뭘 쓴다? 자기 자본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자기 자본 하한 제도를 통해서 이제 금융 안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에서는 완충 자본을 통해서 완충 자본도 결국은 자기 자본처럼 이제 쌓아놓으라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 모두 사용하는 거 맞죠? 자, 다음 29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AD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 입장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대요. 경기가 땡땡일 때 경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 뭐야? 호황 또는 불황이야. 맞죠? 호황 또는 불황일 때 어떤 건전성 정책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완충이라고 되어 있지. 완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B는 고정이야. 뭔데? 네, 거시 미시잖아. 자, B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그치, 거시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줄 바로 넘어가 보세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 이게 뭐야? 자기 자본 하한선이잖아. 맞죠? 이거 어디에서 했어? 미시에서 했지. 그럼 D는 뭐로 고정이야? 미시로 고정이야. 그 다음에 AC 봐봐. 호황 불황 그 다음에 사용 적립이야.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AC 관계를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완충 자본을 적립해야 돼, 사용해야 돼? 채영, 적립해야 돼, 사용해야 돼? 경기가 호황일 때는 돈이 많이 돌아. 그렇지, 적립해야 되겠지. 자, 그럼 경기가 불황일 때 돈이 많이 안 돌아. 그러니까 완충 자본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럼 호황 적립 불안 사용 이렇게 되었을 때
왜냐면 다 1, 2, 3은 다 봐야 되거든. 맞죠? 호황 적립 불황 사용일 때 지금 1번 선지가 불황이랑 사용이다. 그렇죠? 나머지는 호황 사용 불황 적립이니까 둘 다 틀렸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죠. 자, 다음 30번. 자,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잘 보세요.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보기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선생님이 변형하기 좀 어려울 거야. 그렇죠? 자, 비대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자,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효과가 뭐하다? 미미하대요. 자, 지금 이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뭘 조절하는 거야?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맞죠?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이 정책은요,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금리를 높이면 세상에 돌고 있는 돈의 통화량을 줄일 수 있는 거야. 맞죠? 금리를 높여가지고 경기 과열을 좀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랍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가 불황이라서 사람들한테 이 시장에 돈을 좀 공급하고 싶어. 그래서 대출 규제를 막 풀어. 금리를 인하해. 그래서 시장에 돈을 막 공급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 시장에 돈이 많이 풀었으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가 살아나. 그러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대요. 이 통화정책이. 왜 그런데? 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서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줘. 자, 그러니까 신용 공급을 확대한다는 건 시장에 돈을 많이 푼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시장에 돈을 많이 푸니까 당연히 돈이 막 많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이 많이 돌아야지 경제가 호황이고, 우리도 이제 번 돈을 쓰고 하면서 충분히 소비하며 살아갈 수 있지. 맞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어. 이제 내 부모님이 그런데요, 우리 내 부모님 세대는요, IMF도 겪었고 미국의 경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도요, 안 써. 불안해서. 지금 썼다가 나중에 무슨 일 당하려고. 이게 뭐야?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들어오면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야. 안 쓰고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또는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딘가에 투자해야 돼. 맞죠? 어딘가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가 않아. 투자를 회사에다 해야 돼요. 기업에다 해야지. 그래야지 그 투자받은 기업이 또 돈을 쓰고 하면서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없어서 땅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제가 호황이 돼? 경기가 안 좋아지지. 돈이 들어간 만큼 경기가 호황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땅 사가지고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돈 묶여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맞죠? 자, 그래서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기대되는 게 뭐야? 시장에 돈을 공급했으니 경기가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통화정책이잖아. 맞죠? 자, 그 정책에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대요.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어디로 가버리느냐?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서 과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기업엔 투자 안 해. 왜? 불안해.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그 돈을 전부 주식이랑 부동산에만 다 때려 넣어. 그러면 시장에 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맞지? 자, 그래서 근데 대신에 주식이랑 부동산에 과도하게 유입돼 봐봐. 그러면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천정부지로 되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버블이라고 한다고. 맞죠? 과도하게 유입되어서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끈 밀어 올리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끈이 이렇게 있으면은 끈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기는 건 쉬워. 그런데 끈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는
올리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밀어 올리는 건 잡아당기는 것만큼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건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자, 그럼 끈 밀어 올리기라고 하는 건 뭐야?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 그게 이제 끈 밀어 올리기와 연결이 되어 있겠지. 이해되죠? 자, 봅시다. 1번.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서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이거 방금 얘기했다, 그쵸? 맞는 말.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는 이유는요, 기업 입장에서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이제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 지금 대통령 바뀌고 나서도요, 그 어디다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 빡세게 하고 있잖아. 대신에 그 돈 어디다 돌리라고?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할 거면 주식으로 돌리라고. 그래서 지금 뭐 주식 가격이 천정부지라며, 맞죠? 그 삼성전자에 물려있던 사람들 다 지금 구제받았다면서. 자, 그 다음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기 주체의 심리에 따라서, 그쵸? 실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는 이 소비 주체가 심리가 얼마나 풀려 있느냐, 경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군. 맞는 말이죠. 불안하면 돈 안 쓴단 말이야. 그렇죠? 자, 다음 3번.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경기 침체기의 완충 자본 제도는요, 돈을 푸는 거였어, 묶어두는 거였어? 푸는 거였지. 왜? 경기 침체기잖아. 침체기의 완충 자본 제도는 뭐야? 완충 자본을 쌓아두고 그 완충 자본을 적립해둔 완충 자본을 쓰라는 거잖아. 이 시장에 돈을 더 공급하라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관점은 뭐야? 시장에 돈이 공급한다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안 나타난다고? 잘 안 나타난다고. 그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완충 자본의 제도 도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효과 안정시킬 수 있어? 없지. 돈 푸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런데 완충 자본 제도는 경기 침체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돈 푸는 거밖에 없거든. 맞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 시에는 완충 자본을 사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침체를 해야 되는데, 침체를 해소해야 되는데, 침체 해소가 불분명해, 불확실해. 될지 안 될지 몰라. 끈 밀어 올리기 효과는. 맞죠? 자, 그래서 한번 틀린 게 되겠죠. 자, 다음 4번.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그쵸? 자, 경기에 대해서 비대칭적이야. 그러면 정책금리 조정 이외에 다른 방안 필요하겠지. 맞죠? 금리 조정만 가지고는 안 돼. 금리 조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통화량 조절밖에 없으니까 안 돼. 맞는 말. 자, 다음.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정책금리가 인상돼.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작아져, 많아져? 작아져. 맞죠? 작아진다. 신용 공급을 축소시킨다.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되겠지.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작게 만드니까.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이렇게 보고요. 아주 잠깐만 한 3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진행할게요.